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시대별 전쟁과 무기 체계 발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시대별로 즉 고대 오리엔트 시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 뭐 1, 2차 세계대전까지 해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전쟁은 여러 가지 어떤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과 과학기술의 발전, 이에 따른 무기체계의 발전과 전쟁의 양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시대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 하에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전체적인 어떤 개요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별로 좀 내용을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쟁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요. 전쟁의 정의를 뭐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웹스터 사전에는 전쟁을 국가 또는 정치 집단 간의 폭력이라 무력을 행사하는 상태나 사실로서 둘 이상의 국가 간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싸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론의 저자인 클로제비츠는요, 적을 굴복시켜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폭력 행위로 전쟁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조직 간의 폭력적 이해가 충돌되는 상태다. 이렇게 전쟁론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세계 최초의 고대 전투는 이 카데시 전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데시 전투는 기원전 1274년경에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스 2세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BC 1300년경이니까요. 1300년대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문헌상으로 어떤 부대의 조직과 어떤 전수 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카데시 전투는 시리아 힘스의 남서쪽 오론테스강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히타이트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히타이트 제국이 이제 이 지역에, 즉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지중해가 있고요. 남쪽에는 이제 이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또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이제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카데시 전투는 음, 이 히타이트하고 이 이집트 제국과의 전투입니다. 이게 카데시죠. 여기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오론테스강 유역의 지역인데요. 이 람세스 2세, 7세 때에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두고 이 히타이트와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274년에 람세스 2세가 이제 병력 약한 2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이 카데시 전투에 직접 출정을 했죠. 그래서 히타이트의 왕 당시에 무아탈리 2세가 이제 전투를 했는데요.
이 전투는 이 이집트 문명과 이 오리엔트 문명이 충돌하는 인류 최초의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집트는 이 카데시 전투에서 사실은 그 히타이트의 거짓 정보에 이렇게 속아서 주력군이 상당히 피해를 볼 정도로 고전을 했었죠.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전투 결과에서는 뭐 양측의 기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전투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람세스 2세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히타이트 세력의 어떤 팽창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록에서는 뭐 당연히 람세스 2세가 이 카데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군의 개혁이 지연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다음 왕조인 이집트의 제20 왕조가 급격히 세력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제21 왕조 때부터는 이 피정복자로서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된 전쟁이 바로 이 카데시 전투고요. 히타이트 역시 이 전쟁에서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세력이 급격히 쇠퇴해지죠. 약화되어서 1200년경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는 약 1000년 동안 조그마한 국가들이 서로 난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패권을 다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데시 전투는 우리가 군대의 전략과 배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전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전쟁이 발생하는 이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죠. 우선 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사회 정의를 유지하고 인류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의 원인이 제국주의나 민족주의 등의 시각에서 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격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격 본능 때문에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어떤 적개심과 폭력성을 어떤 자극한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생산과 소유의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각에서 전쟁의 원인과 또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인류 역사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뭐 잠깐 지나간 어떤 그런 평화 기간보다는 훨씬 전쟁을 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죠. 그래서 전쟁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겪어온 인류가 겪어온 어떤 뼈아픈 경험의 소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인류가 어떤 생존 경쟁과 또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잔혹한 파괴와 살상의 도구로 특징 지어지는 어떤 폭력적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쟁의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리고 어떤 전쟁의 원인에는 지배적인 어떤 특정 요인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요인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이 지배적인 요인을 어떤 통제하고 또 파악할 수가 있다면 전쟁의 예방도 또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인류가 핵폭탄을 투하했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핵폭탄이 등장한 이래로 이제는 인류는 이제 어떤 전망까지도 위협을 받는 어떤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전쟁은 우리 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디에서는 지금도 중동 지역과 여러 가지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류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에게 국가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클라우즈비츠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하겠지만 클라우즈비츠가 바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이 전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무력 행사가 수반이 되어야 전쟁의 승리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가의 재반 역량이 동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전쟁에서 현실적으로는 무력이 뭐 행사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여기에 따르는 어떤 집단 간의 투쟁이 같이 존재하여야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수단으로서는 1,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무력 또는 군사력이 전쟁의 주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군사력과 비군사력, 즉 비군사력이 병행해서 전쟁이 수단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적국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또 압박을 함으로써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사력과 비군사력을 병행해서 전쟁을 하는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에 대해서 전쟁론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클라우제비츠는 상당 전쟁론은 상당히 분량이 꽤 많죠.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1편부터 8편까지 이렇게 3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편이 이제 전쟁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클라우제비츠가 오늘 시간 제약상 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여유는 없고요.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제1편 전쟁의 본질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을 제시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은 카멜레온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어떤 각각의 이 구체적인 경우마다 자신의 성질을 약간씩 바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속성뿐만 아니라 전쟁은 이 전쟁의 전체 현상에 따라서 전쟁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향과 관련 지어 볼 때에 이 독특한 삼중성을 띈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어떤 세 가지의 성격, 삼중성을 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삼중성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소는 우선 정오와 적대감이라는 원시적인 폭력성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전쟁의 요소는요, 개연성과 우연성의 도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개연성과 우연성의 도박이라는 것은 전쟁을 자유로운 정신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부가해서 나중에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어떤 종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전쟁은 순수한 지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이 요소는요, 이 인민, 즉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지휘관, 지휘관과 그 군대에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로 이제 정부와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전쟁에서 이 첫 번째 이제 정오와 적대감이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제 사실은 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이런 격정 이런 것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어떤 격분, 격정 이런 것들이 활활 타올라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이 그러한 어떤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어떤 분노와 정오와 적대감, 상대국에 대한 정오와 적대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폭발, 즉 원시적인 어떤 폭력성 형태로 뛸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에, 전쟁이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연성과 우연성의 도박이라는 것은 이 우연이 따르는 개연성의 영역에서 사실 이제 용기와 재능이 얼마만큼 작동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최고 지휘관과 군대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 우연성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개연성의 상태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연히 따르는 개연성의 영역에서 어떤 지휘관의 또는 군대의 용기와 재능이 얼마만큼 활동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최고 지휘관과 군대가 어떤 특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도 전쟁의 목적은 오로지 정치적인 어떤 수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수단이라는 종속적인 성질을 전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세 가지 경향, 이 세 가지의 어떤 경향 각각의 어떤 다른 어떤 법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에 각각이 다 뿌리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세계는 다 연관된 어떤 한 어떤 본질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 비중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 경향 중에서 어느 것을 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은 이 어떤 인민과 즉 국민이죠. 인민과 군대와 이 정부가 결국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쟁이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어,
하나의 일체성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어떤 삼중성,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본질은 대략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대별로 우리가 전쟁 양사와 무기 체계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뭐 여러분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역사를 우리가 분류할 때는요, 뭐 여러 가지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사의 어떤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 양상과 무기 체계를 대략적으로 시대별로 우리가 구분을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는 인간 어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시대별로 분류할 때는 뭐 선사 시대 또는 고대, 고전후 시대, 그다음에 근대사, 뭐 현대사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하고요. 근대 중에서도 우리가 초기 근대를 우리가 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한 인류 역사를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을 준용을 해서 우리가 시대별로 구분해서 전쟁의 양상과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정리를 한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자 476년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기가 바로 476년이죠. 서기 476년이었고요. 자, 이 고대 이제 시대는 BC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수메르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이 BC 한 4세기경에 들어서면요. 여러 가지 쇠락의 기운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 이게 로마 제국이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동로마는 비잔티움, 즉 비잔틴 제국으로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을 1000년 동안 유지를 하고요. 서로 동서가 갈라진 이후에도. 자, 그런데 이제 서로마 제국은 당시에 음,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어요. 즉 당시에 이제 이 중국의 이 한나라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스텝 지역에 있던 이 훈족들이 이 한나라의 서진 정책에 의해서 이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훈족들이 이 유럽 서유럽 지역으로 북방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당시에 카스피의 흑해와 또 라인강 일대에 살고 있던 여러 이민족들, 즉 그중에 우리가 고트족들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동고트, 서고트족들을 비롯한 여러 이 게르만 민족의 분파죠, 일파죠. 이런 민족들을 로마 경내로 또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어내는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랑크족이 또 역시 게르만족의 분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노르만족이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로마 제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그런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의 한나라의 서진 정책으로 인해서 북방에 살고 있던 훈족들이 서유럽 쪽으로 남하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에 게르만 민족들을 다시 로마의 경내 지역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첫 번째 고대 시대에 BC 3000년 전부터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트족이 이 로마 제국을 서로마 제국을 결국은 476년에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장군이 되죠. 이 사람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476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한 14세기 르네상스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의 어떤 물결 속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물결 지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주로 근세 이렇게 근세 초기 근대 초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차 대제전까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근대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로 이렇게 접근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시대는 주로 이 고대와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쟁은 여러 가지 동서양을 불문하고요. 시기와 지역마다 독특하게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공통적인 방법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 주력 부대를 보내서 서로 대치를 하면서 결전을 이제 수행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단일의 어떤 전투, 한 번의 전투로 승패를 끝내는 이런 패턴이 바로 이 고대 중세 근세까지의 전쟁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전쟁은 주로 이제 이 영토 확장과 이제 노예 획득에 주로 전쟁의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고대에서는 주로 생존과 어, 번영을 위해서 주로 이제 칼이나 창, 방패, 활 등으로 이제 주로 무장을 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각 시기별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사도 좀 논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면 뭐 산업혁명, 그리고 화약 무기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성 무기의 발전, 이런 시대별로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오버뷰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중세 전쟁은요. 중세 시대는 이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봉건 제도 시대였잖아요. 봉건 시대. 이 봉건 시대에서는 지역의 어떤 농장주가 이제 영주들이죠, 그죠? 이 영주들이 기사들에게 땅을 줍니다. 이걸 이제 봉토라고 그러죠. 영주들에게 이제 땅을 주고 충성을 이제 어, 제공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일종의, 그죠? 그래서 이 계약이 깨어지면 사실 그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봉건 제도의 하나의 속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주가 기사에게 땅을 주고 그 기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주에 대해서 전쟁을 소집돼서 전쟁을 하게 되면 군역의 임무를 어, 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이 방식도 이 개인 결투 방식에서 나중에는 이제 공성과 수성의 집단 형태로 바뀌죠. 이 공성과 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을 쌓아서 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을 파괴하는 공성 무기가 발달하면서 또다시 이제 나중에 후반기에는 이제 또 이 화약의 등장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공성 무기가 또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 후반기에는 또 화약 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전쟁 양상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량 파괴와 대량 무기와 대량 살상이 바로 이 화약 무기의 발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중세 후기에 화약 무기의 등장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화약 혁명이 이 당시에 바로 전장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뭐 공학이나 어떤 기술의 진보나 발전은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나 이런 공학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떤 무기가 하나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형태의 무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한 무기가 채택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효용성 입증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의 지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화약은 중국의 후한 시대에서 이제 발명이 되어서 유럽에 이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어떤 탄환의 어떤 추진체로서 화약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화약이
화약의 시대를 개막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스웨덴의 국왕 이 구스타프 아돌포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 구스타프라고 흔히 일명 이야기하는데 이 구스타프는 이 현대전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래서 화약 무기와 전술 그리고 군사 조직을 이 성공적으로 이제 결합을 시키죠. 그래서 군사적 혁신을 달성을 하고요. 이런 군사 혁신을 통해서 이 종교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신구 기독교 국가들과 일어난 종교전쟁이 우리가 1618년부터 1638년까지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나죠. 이게 이제 이때 상당히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는 이 대포를 경량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대포를 규격화시켜서 대포의 기동성을 상당히 증가를 시키죠. 그리고 또한 이 보병과 이 기병의 어떤 제병 협동 전술을 창안해냈고요. 그리고 또 보병과 포병과 그러니까 보병과 이 포병의 활약에다가 기병의 충격력까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시키면서 제병 협동 전술의 개념을 창안해내고 그것을 실제 전장에서 적용해서 상당한 어떤 효과와 승리를 가져왔던 최초의 군주가 바로 이 구스타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런 대포의 운영은요.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최초의 야전 포병의 운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이 화약 혁명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이후에 18세기 중엽부터 후반까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 2세죠. 프리드리 그 대왕과 또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이 나폴레옹으로 이제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화약 무기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화약 무기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중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근세 시대,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는요, 주로 전쟁이 이제 군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일반 국민들의 이때는 뭐 국민들에게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절대적으로 군주나 귀족들에게 권력이 있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근세 전쟁은 주로 군주의 어떤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전쟁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에 대한 의식과 관점이 오늘날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 사람 당시에는 전쟁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죠. 전쟁에 관심은 오로지 이 군주와 또 귀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전쟁은 주로 용병 군대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했죠. 군주나 귀족들이 상당한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용병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전쟁을 수행하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외교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재물의 어떤 획득, 자원의 획득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이런 전쟁의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된 전쟁, 제한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무기 체계는 주로 칼과 활에서 이 화성총과 이 횡대전술 이런 어떤 횡대전술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근세 시대 근대 초기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요, 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혁명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근대의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산업혁명은 무기와 또 장비, 이 등의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니까 대규모의 군사력을 편성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부대를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산업혁명의 여파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대량 수송 체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화약혁명에서 시작된 어떤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량 살상과 대량 파괴 전쟁 양상을 완전히 현실화시켜 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근대 전쟁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은요, 이 산업혁명의 특성이 고스란히 전쟁의 어떤 승패에 영향을 끼친 전쟁이 바로 미국의 남북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이 참혹한 어떤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의 결과를 빚어낸 이 무기와 전술적인 혁명이 바로 이 남북 전쟁에서 다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소총이 발명이 되고요. 또 뭐 게틀링 기관총이나 또 맥심 기관총,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마어마한 살상자를 냈죠.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진지를 파고요. 앞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기관총을 설치해서 서로 교착된 어떤 진지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더티한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양상이었죠. 자, 이때의 맥심 기관총이 어마어마한 살육을 했습니다. 자, 이거 남북전쟁 때 이미 최초로 발명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맥심 기관총이 점점 진화되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남북전쟁 당시보다도 훨씬 더 진화된 발전된 그런 맥심 기관총이 사용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관총의 본격적인 어떤 기관총이 바로 이 남북전쟁 당시에 발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와 철제 전기선,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이 남북전쟁 당시에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전쟁에서 사실은 무기 체계와 관련된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던 시기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가 산업혁명이 가져온 하나의 혁명적인 어떤 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전에서의 혁명은요, 이 원추형 소총탄과 이 소총 내부의 강선이 만들어진 제작된 이런 소총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요, 원거리로 날아가고 그리고 소총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강선을 만들어서 원추형의 탄환을 썼다는 것은 사실은 내부에서 강선에 통해서 원추형으로 생긴 탄환이 강선을 통해서 이렇게 실탄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발사가 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정확도와 그리고 사거리가 신장되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전에서는 바로 이 원추형 소총단과 총신 내부의 강선을 가지게 된 이런 라이플 소총이 결합됨으로써 이 전장에서 이제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이 소총이 된 거예요. 과거의 대포에서 소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세계 전장사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왔던 게 바로 대포였다는 것을 우리가 회상을 해볼 때 이 소총의 새로운 어떤 원추형 소총탄과 총신 내부 강선을 갖춘 이런 라이플 소총의 등장은 상당히 이 나폴레옹 시대와는 대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은요, 이 해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전기선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배의 동력이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노를 졌었잖아요. 근데 이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이런 노와 또 바람을 이용한 범선, 이런 시대에서 이제 기계의 시대로 전환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 후장식 대포 뒤에서 이제
포를 전방이 아닌 이제 후미에서 장전하는 것이죠. 후장식 대포와 그 다음에 조립식 그리고 강선을 가진 중포등이 이제 구경이 대공의 중포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산업혁명의 기술의 어떤 혁명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이 해전은요, 바로 이런 철갑 전기선 간의 전투였어요, 주로. 이게 결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남북전쟁 당시 해전에서도 이 철갑 전기선 간의 전투로 이어질 정도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이 산업혁명이 바꿔놨다는 것이죠. 자, 산업혁명의 이러한 어떤 특성 때문에 결국은 무기와 장비 그리고 보급품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 체계가 발전이 되었죠. 자, 이로 인해서 대규모 군대를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쟁의 양상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산업혁명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징병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 총력전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위기동과 추격전 중심의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술의 발달로 무기 체계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투 근무 지원 면에서 기존의 창고의 보급 제도에서 이제 현지 조달로의 변화와 동시에 이제 군단, 사단 이런 상비군 체제가 조직화되면서 대규모 상비군으로 군대가 무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전장식 소총.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앞에서 오랫동안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이제 실탄을 추진시키는 이런 어떤 소총. 이게 이제 전장식 소총이죠. 이것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사격을 하는데 발사 속도가 늦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기후나 기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심지에 이 불을 붙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심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후미 장전식으로 발전이 되면서 기술의 발달로 결국은 화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경의 화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전쟁의 양상을 크게 이제 바꿔놨던 세 가지의 어떤 변화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전쟁에서는요. 현대전쟁의 시발점은 뭐 1, 2차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1, 2차 세계 대전에서는요. 다수의 국가가 참여했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은 우리가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의 어떤 이런 체제 간의 어떤 격도였고요. 또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유럽의 국가 그리고 미국까지 참전해서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까지의 어떤 전쟁 형태와는 다른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이런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이 수행이 되었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에는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죠. 물론 뭐 전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전쟁을 지원하는 또는 산업의 현장에서 전쟁 물자와 장비와 무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에서 또 동원이 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피해를 또한 국민들이 입게 되었죠.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어떤 전쟁으로 변모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어떤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의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이 합동작전이라는 것은 육군, 해군, 공군 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전투를 하는 개념이고요.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컴바인드라는 개념인데요. 이 이제 각 다른 국가들 간에 협력을 해서 하는 작전의 형태가 연합 작전이에요. 그래서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은 조금 구분이 되죠.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의 합동 및 연합작전의 형태를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냉전 시대가 이르면서 90년대, 80년대 말에 들어서 이제 냉전 시대가 해체가 되죠. 동서독이 통합이 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89년도, 90년도에 동서독이 통합이 되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죠. 자, 이 탈냉전 시대에서 들게 되면 이제 전장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5차원 영역까지 우리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이제는 사이버 그리고 우주 공간에 확대되는 이런 5차 영역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우리가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일어났죠. 이 9.11 테러 이후에는 이제 전쟁의 양상도 정규전에서 어떤 비정규전, 비대칭전, 그리고 비정형전 형태로서의 또 다른 어떤 전쟁의 흐름으로 확산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서양의 어떤 뭐 전쟁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참고로 좀 논의를 해보자면요. 사실 이, 이 서양과 동양의 전쟁 방식과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가요. 그리고 손자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 물론 뭐 시대적인 어떤 간격은 굉장히 크죠. BC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손자병법하고 2,500년경에 쓰인 손자병법하고 훨씬 이후에 클로제비츠가 쓴 이 전쟁론하고는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많이 있지만 여기를 읽어보면 동서양의 전쟁의 어떤 개념, 전쟁의 본질, 손자병법도 보면은 이제 총 1편부터 13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앞부분이 시계편이나 그다음에 작전편, 그다음에 시계 작전 이 편이 이제 1편, 2편이고요. 요건 다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한 편이에요. 그리고 클로저비치 1편도 전쟁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죠. 손자병구의 1편, 2편 시계와 작전편과 그 다음에 3편이 모공편이에요. 이 모공편까지가 다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손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손자병법과 전쟁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동서양의 전쟁에 어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선 서양이 이제 이 대량 파괴를 향한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뭐 치닫게 되는 게 서양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서양은 주로 전쟁이 이민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는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파괴적이고 또 대량 살상이 가능한 이런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이 살육 무기를 추구하는데 서양은 주저함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결과로 이제 서양이 18세기 후부터 이제 이 화약 무기로 장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까 17세기에 구스타프가 하약 무기 시대를 개막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본격적으로 18세기부터 화약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면서 전쟁 방식과 양상에 이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식의 이러한 전쟁 문명은 비서양권에 있는 다른 문명권을 이제 제압
하는 데는 이바지했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팽창했고요.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데서는 상당히 크게 이 화약무기가 이바지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자신들의 어떤 스스로를 대량 파괴하고 대량 살상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내몰았다는 점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볼 때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역설적인 측면이 있죠. 반면에 이제 이 동양은요, 전쟁을 어떤 유사한 민족과의 투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서양은 아까 이제 다른 이민족 간의 전쟁으로 봤고요. 동양은 이제 유사한 민족과의 투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서양과는 달리 문화적 행위 중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중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륙은 가능한 지양하는 전쟁 방식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 유라시아를 휩쓸었던 이 기마 전사들을 예를 보면 이 기마 전사들은 어떤 백병정보다는 원거리에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런 어떤 원거리 무기를 즐겨 채택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대결로 상대방을 완전히 괴멸하는 이런 서양식의 어떤 전쟁 방식보다는 음? 상대방을 이제 지치게 만들고 상대방을 패배를 시키는 전술, 그죠? 음, 지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이런 전술을 채택한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서양과 동양은 전쟁하는 방식에 상당한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서양을 대표하는 우리가 손자병법과 이 전쟁론도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손자병법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과 또이 클로저비츠가 전쟁론을 썼을 때의 시대적 배경은 완전히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 제한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을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서로 상당히 대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도요, 이 현대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핵무기의 혁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핵이라는 이 절대 무기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이런 전쟁과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전쟁, 새로운 전략 개념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완전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초래한 게 바로 이 절대 무기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폭력적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핵무기는요, 핵무기라는 절대 전쟁에서의 어떤 절대 무기는 상대방의 본의의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강제적 행위와 수단으로 우리가 취급이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절대 무기의 등장은 여러 가지 어떤 전쟁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사후간에 이제 절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데 더 관심을 집중하게 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먼저 이제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했잖아요. 맨하튼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련이 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 내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동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요. 어, 2차 세계대전에 같이 싸웠던 연합국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념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립, 동서가 대립하면서 이 핵무기 경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미소가 공이 가공할 만한 어떤 인류 전체를 파괴하고도 어, 남을 그런 어떤 가공할 만한 파괴를 지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죠. 인류 공멸이라는 어떤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상호 간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경쟁을 멈추고 새로운 어떤 평화를 모색을 하는 어떤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핵으로 인해서 공멸의 위기를 인류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상당량의 전략 핵무기와 감축이 되기도 하고 또 전략 핵무기가 폐기되기도 했죠. 우리가 뭐 솔트라든지 스타트 같은 이런 협정을 통해서 군비 통제가 뭐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상 이제 그리고 안보의 개념도 이제 공동 안보의 개념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죠. 서로. 이게 이제 공동 안보의 개념이고요. 오늘날은 이게 이제 결국은 미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이루자는 게 이제 협력 안보의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고요. 자, 이때 이제 핵무기가 강화할 정도로 미소 간의 핵무기가 보유하고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 핵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느 한쪽이 핵무기를 쓰게 되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이 냉전 시대가. 미국과 소련이 서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전략무기와 전술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핵을 쓸 수가 없던 것이죠. 한쪽이 핵을 쓸면 그 핵을 한 번만에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의 2차 타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핵으로 반격을 해버리면 서로가 공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핵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다라는 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핵 전략이 이제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이라는 핵 전략이 수립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가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가 핵무기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서로 공포의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포의 균형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핵무기가 처음에는 쓸 수 없는 실제로 투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어떤 인식이 있었지만 오늘날엔 또 상황이 또 달라졌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푸틴이 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자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금 핵을 사용했다고 법제화를 선언을 했죠. 얼마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이제 과거에 우리가 냉전 시대는 뭐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또 이 전술 핵무기의 어떤 효용성,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져 있고요. 핵 사용에 대한 의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이 상당히 우리 인류에게 크다는 위협으로 사실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런 핵무기가 결국은 현대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9.11 이후에는 이제 이 냉전이 해체되면서는 이제는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어떤 과학 무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첨단 정밀 과학 무기가 이제 핵을 이렇게 대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신재래식 무기가 핵무기를 이렇게 선회시키는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대량 살상보다는 정확한 어떤 파괴 그리고 어떤 타격의 범위도 최소화해서 군사적인 목표만 골라서 정확하게 정밀
무기, 즉 스마트 폭탄 등으로 어, 내가 타격하고자 하는 지점을 ISR 정보 감시 자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획득을 해서 타격을 획득을 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폭격하는 이런 어떤 외과 수술식의 어떤 surgical strike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타격의 정확도, 범위의 최소화, 타격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대 전쟁의 어떤 미래 전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로봇, 무인화 시대, 무유무인 복합 체계,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는 전쟁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 드론, 로봇 이런 어떤 무인의 전쟁 이런 것들이 첨단 과학 정밀 타격을 바탕으로 한 이런 어떤 정밀 타격전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전쟁 양상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관측이고 지금 현재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대별로 전쟁의 양상과 또 무기 체계 발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선 고대 오리엔트 시대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별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